자,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표 받으셨죠? 출력하셔서 사용하시고요. 제가 5월 달까지 이론 강의 계획표는 쭉 드렸어요. 별 변수가 없으면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과정, 개념 완성 강의를 이제 시작하는 거고, 7주로 진행이 돼요. 7주. 7주인데, 우리 민법 과목이 그 구성을 보면 네 파트로 돼 있어요. 공부할 내용이. 첫 번째는 총칙, 총괄적 규칙.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권. 그다음 세 번째 계약. 네 번째가 특별법이거든요. 민사특별법. 근데 우리 개념 완성 단계에서는 특별법까지 할 시간은 없네요. 그거 빼버리고 세 파트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칙 3주, 물권 2주, 계약 2주 해서 기본적인 틀을 잡고 필요한 용어들을 익히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첫 주의 총칙은 권리의 변동. 이거는 뭐 개념 이해 강의에서도 한번 다뤘던 건데, 권리 변동과 그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림미법 책으로는 12부터 25페이지까지. 그림미법이 PDF로는 제공이 쭉 다 됐을 건데, 책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기본서가 아직 출간이 안 돼서 제가 기본서 페이지도 같이 옆에 병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없어서요. 예, 자료가 없어서 비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 받으시면 쓰세요. 아니면 그때 제가 다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미법 책, 여기가 10페이지예요. 10페이지가 시험 범위거든요. 시험 범위. 전체 페이지를 보여드릴 때 제가 잠깐 이렇게 한번 반을 이렇게 하면은 칠판이 반이 나오면서 전체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전체를 봐야 될 때도 있어요. 잠깐. 요래 가지고 너무 글씨가 작아서 제가 여기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불편하실 텐데, 여기서 긴 시간은 머무르진 않고 잠깐 전체를 보여드리고 싶을 때 잠깐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전자칠판이 워낙 해상도가 높아서요. 뭐 웬만큼은 또 보이기도 해요. 네 파트라고 그랬죠. 총칙, 물권, 계약, 특별법 40문제 나오는데, 공통된 규칙, 총괄적 규칙에서 10문제. 그 다음에 물건을 지배하는 물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이런 데서 14문제. 그것도 강론, 총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8가지 물권을 따로따로 배우는 강론, 총괄적인 원리를 배우는 총론, 이렇게 14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약, 갑과 을이 둘이 만나서 뭔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하는 거죠.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에서 10문제 나옵니다. 10문제. 계약 총론, 계약의 일반론에서 5문제, 그 다음에 강론이라 하면 민법전에 15가지 계약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사실 채권 계약은 더 있긴 하지만, 15가지가 다가 아니고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15가지를 실어놨어요, 법전에. 그 중에서 우리 중개사 시험은 3가지 계약만 출제를 해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그게 강론이에요. 거기서 5문제, 계약의 공통원리에서 5문제, 10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민법이잖아요. 자, 우리 개념 이해 강의 듣고 오시라고 그랬죠? 민법은 일반법이고, 민법과 관계된 특별법들이 많거든요. 그 많은 특별법 중에 5가지 특별법, 요렇게 해서 6문제 되지. 민법에서 34문제, 특별법에서 6문제. 그리고 우리는 그 첫 번째 산인 총칙을 오를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걸 또 산을 오르는 비율을 들죠. 총칙산이에요. 그래서 총칙산을 좀 크게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총칙의 산. 구름도 걸려있고 비행기가 날을 정도니 굉장히 높은 산, 오르기 힘든 산입니다. 제가 루트를 개척해 놓았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총칙은 총괄적 규칙, 민법 전반을 아우르는, 특히 재산에 관계된 공통 규칙을 서두에 뽑아 놓은 파트예요. 자, 민법 공부는 권리 공부하는 거예요. 권리.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권리의 주인이 누군가? 주체. 권리의 대상이 무엇인가? 객체. 권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변동.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좀 짙게 표현한 것만 시험 범위예요. 옅게 돼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리의 주체, 사람을 공부하는 거. 권리의 객체, 주로 이제 물권의 객체로서 물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험 범위가 시작되는데,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이 뭐죠? 개념 이해 강의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권리의 생로병사.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권리 변동이라 하잖아요. 근데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 원인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요놈 아닙니까? 법률 행위. 사람이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권리의 변동이 이렇게 일어나죠. 권리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변동이 일어납니다. 법률 행위. 법률 행위. 그냥 지금은 편하게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과 을이 만나서 계약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권리가
발생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하거나 하는 일이 생기죠. 이 법률행위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법률행위는 그 속에 반드시 요게 들어있죠. 의사표시요. 의사표시를 핵심적, 필수적 요소로 합니다. 의사표시, 끊어읽기 하면 의사를 표시하는 것. 의사는 생각, 표시는 말이나 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말이나 글로 드러내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그 생각은 의사는 반드시 이 생각이어야 됩니다. 권리를 변동시키겠다는 생각. 그 생각을 표시하는 게 의사표시고 그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의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이 법률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의사대로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죠. 그것을 유효, 효과가 있다. 법률행위가 유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법률행위에서 열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말고도 시간의 흐름, 소멸시효 제도, 기타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민법 총칙에서는 이 법률의 규정은 시험에 출제가 하지 않고 법률행위에서만 열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 법률행위 목차가 6개로 쭉 펼쳐지네요. 사실은 한 개를 추가하고 싶은데요. 법률행위 총설에서는 법률행위란 무엇이냐, 의 이런 것,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런 것, 그 다음 법률행위가 갖춰야 될 요건, 법률행위를 통해서 권리 변동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 요건에 성립 요건이라는 거 있는데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당사자가 필요해요. 당사자. 이게 지금 전자칠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조금 기능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메가랜드에 건의를 해서 지금 전자칠판을 교체할 거예요. 더 신형으로. 근데 조금 교체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는 약간 어리버리 글씨가 그렇습니다. 제 탓이 아닙니다. 전자칠판 탓입니다. 교체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당사자. 법률행위 하는 당사자 1번. 법률행위를 하는 목적. 목적은 다름 아닌 이거예요. 권리 변동이라는 목적. 근데 그 목적을 아무리 머릿속에 담고 있어도 소용없어. 바깥으로 표출해야지. 의사표시. 이게 법률행위의 3요소예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런데 이 당사자 부분이 시험에서 빠져 있어요. 왜? 이 당사자는 권리의 주체 아닙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공식적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저걸 또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개념 이해 강의에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살짝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대리라는 게 있어요. 대리. 대신해서 처리한다. 계약을 갑이 해야 될 계약을 갑이 안 하고 을이 가서 하는 거야. 을이 가서 갑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계약을 하지. 그러면 계약은 을이 했는데 효과는 갑에게 생기고 하는 법률행위의 대리.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했는데 제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고장난 법률행위. 뭔가 사고 터진 법률행위.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안 생기는 건 무효. 효력이 한번 생겼다가 빠꾸 하는 거 있어요? 취소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무효가 되고 어떻게 하면 취소가 되는지 또 취소를 어떤 요건 하에서 할 수 있는지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막 배우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면서 조건을 달아서 계약할 수 있어. 조건부 계약. 기한을 달아서 계약할 수 있어요. 기한부 계약. 요렇게 해서 10문제를 내는데 우리 개념 완성 이 강의에서는 이 총칙을 3번 끊어서 할 거다라는 거야. 오늘은 첫 주차는 목적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2칸. 다음 주차는 의사표시하고 대리 중반부까지 할 거예요. 1주차, 2주차, 3주차는 대리 후반부하고 이 마무리를 해서 민법 총칙산을 둘러볼 거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총칙산 이렇게 생겼어요. 권리 변동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우리가 개념 이해에서도 한번 했잖아요. 근데 한번 다시 반복할게요. 자, 권리 변동의 모습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권리 변동의 개념부터 하셔야 되죠. 권리의 변동이라 하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권리의 생로병사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전체를 한번 볼까요? 권리의 발생 보세요. 권리의 발생, 그 다음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 이 3가지를 통칭해서 권리 변동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거를 달리 부르기도 하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은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이라고 하죠. 권리의 발생은 권리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취득한 거니까, 권리의 소멸은 권리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잃은 거니까 상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발변소, 취득, 변경, 상실 같은 말, 퉁치면 변동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구체적인 모습을 세분해서 배울 거예요. 왜? 이 속에 들어있는 용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법률 용어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 속에 뭐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뭐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그런 거 한번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권리 발생의 모습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권리의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 자, 이거는 권리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생기는 거. 권리가 처음 탄생하는 게 절대적 발생. 그때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권리가 타인이 가지고 있었어. 남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나한테 넘어와서 나한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생긴 건데 전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생긴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온 거지. 이런 걸 상대적 발생. 내 입장에서만 발생한 거죠. 승계해서 취득했다. 계승했다. 이런 소리죠. 먼저 예를 보겠습니다. 원시 취득의 예. 건물을 지었네. 건물을 신축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소유권을 보여드릴 건데 법조문 여러분들 이제 기본서 받으시면 기본서의 부록으로 이렇게 얇은 책이 따라올 거예요. 이게 법령집이에요. 법령집인데 우리 민법 공부는 그 출발이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을 떠나서 공부하는 것도 조금 이상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법조문을 자주 수시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없잖아요, 아직. 그래서 제가 창을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업할 때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자주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소유권 211조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법조문인데 211조. 근데 제가 웬만한 조문들은 외워요. 뭐 강사니까 외워지는데 페이지 수를 외울 수 없어. 이거 PDF 페이지 수 외울 수 없어서 제가 지금 리스트를 좀 뽑아왔는데 소유권은 어디 있냐면요. 잠깐만요. 소유권은 18페이지에 있었어요. 법정. 이게 올해 판 법정이거든요. PDF로 먼저 받긴 받았어요. 여기 소유권이 있네. 소유권 한번 볼까요? 소유권이 뭐 하는 권리인지 보겠습니다. 자,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자기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권리가 있다. 자, 아까 금방 건물 지은 사람 상상해 볼까요? 건물을 지었으니까 그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겠지.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집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그 집을 임대를 놓아서 월세를 받는 거지. 수익이 생기죠. 그 다음에 그 집을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처분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철거시킬 수도 있어요. 다 처분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즉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소유권 취득은 그 건물을 누군가한테 매입을 해서 물려받은 게 아니고 건물을 만들어서 처음 생겼으니까 원시 취득이다. 그 소리죠. 뭐 너무 간단한 개념이죠. 원시 취득이에요. 또 하나의 원시 취득, 무주물 선점이라고 합니다. 선점, 먼저 선자에 찜, 내꺼 이렇게. 주인 없는 물건은 찜하면 임자예요. 이거는 민법 제252조에 있어.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18, 28, 20 이거 뭐죠? 기출표시, 기출차수 표시예요. 18회에 나왔어, 28회에 나왔어, 20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빅데이터지. 책만 봐도 어디가 뭐 나왔고 안 나왔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그마한 것들이 막 몰려 있으면 중요하다는 거지. 자주 나온다. 없어, 여기는 다 허해. 그러면은 거기는 대충 봐라 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주물 선점이라고 하는 낚시를 해서 뭐 한 마리 잡았는데 도미 같은데 그러면 내가 잡은 물고기 내 거죠. 소유권 취득하죠. 이것도 원시 취득. 자, 조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52조인데요. 무주물 선점은 요 사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넘겨도 될 것 같은데요. 무주물 선점은 252회 2조예요. 여기 이제 무주물에 귀속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문이 무주물이 뭐예요?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 이 소리죠. 그리고 법조문은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다 못 외웁니다. 어떻게 다 외우시려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주 들여다봐서 익숙해지게. 뭐 숫자하고 내용하고 외운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주 들여다보고 친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되지 억지로 외울 필요 절대 없음. 자, 무주물의 귀속 보겠습니다.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인데 주인이 없는 물건을 우리 민법은 그게 동산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달리 취급해요. 일단 주인이 없는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하고 동산의 차이도 민법 99조에 나오는데 개념적에 나오는데 이것도 인문 강의, 개념 이해 강의에서 처리했으니까 보시고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국가 소유예요. 주인 없으면. 국가가 가지고 주인이 없는 동산은 선점의 대상이에요. 주인이 없는 동산을 소유 의사를 가지고 소유의 의사, 가질 생각으로 점유를 한다. 이 점유라는 말과 소유라는 말은 다른 말. 소유는 내 것, 이 소리고 점유는
네 건지 내 건지 상관없고 내가 가지고 있음, 내 수중에 있음 이 소리예요. 제가 지금 이거 리모컨 뭐 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나요? 소유하고 있나요? 점유. 소유는 메가랜드 소유죠. 점유는 제가 하고 있고, 넥타이 같은 경우는 제가 점유도 하고 있고 소유도 있고, 점유와 소유가 저한테 다 있고 됐습니다. 그래서 소유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선점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낚시에 딱 넣어볼까요? 이건 공식이니까. 주인이 없는 동산이죠. 바다 밑에 자유롭게 놀고 있는 그 물고기는 소유의사로 점유한 거지. 잡아 올렸으니까. 잡으려고 소유의사가 있잖아. 그리고 잡았다는 게 점유했다는 거죠.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게 시장에 가서 도미를 한 마리 사왔으면 그 소유권을 상인한테 물려받은 승계취득일 거지만, 이거는 처음 생긴 소유권이죠. 그래서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원시 취득. 자, 이제는 승계 취득 하겠습니다. 요 뒤에 안 하는 것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못 하는 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면서 점점 실력이 세지는 거예요. 이건 다 팩체크요. 제가 넘어가는 건 그냥 넘어가면 돼. 안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같이. 상대적 발생, 승계 취득인데, 타인이 요 타인을 이제 전주라고 하죠. 전주. 권리의 전번주인 이 소리죠. 전주예요. 전주가 있으면 후주가 있겠지. 다른 사람이 후주죠. 그러니까 전주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와서 권리가 생기는 것을 승계취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승계되는 모습에 두 종류의 승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두 종류의 승계가 있어요. 둘 다 승계인데 승계되는 구조가, 메커니즘이 달라요. 이건 이전된 모습이고요. 이거는 설정된 모습인데, 그림 이미지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면은, 이전적 승계는 이런 느낌. 이게 동그라미가 권리라 치면 전주로부터 권리가 후주에게 이전되면서 전주에게서는 권리가 소멸되어 버리죠. 전주는 권리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주가 권리를 취득한다면 이것은 이전적 승계 취득인 거예요. 뿅 하고 사라졌잖아요. 하지만 설정적 승계는 전주의 권리가 100이라면 100 중에 30, 40, 70 이렇게 일부만 떼어서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주의 권리가 존속한다는 거죠. 전주는 권리를 잃지 않으면서 그 일부 힘을 떼어서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설정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원만히 종결이 되면 요 피자 조각은 다시 돌아올 예정이에요. 다시 원만한 모습을 되찾을 예정이에요. 이게 설정이에요. 자, 갑의 건물에 을이 이 집을 샀을 때 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때 하고, 이 집에 들어가서 세입자로 들어가서 전세권을 취득할 때, 요거는 이전, 요거는 설정의 모습이죠.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과 을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어. 등기까지 해야지 소유권 넘어오거든. 우리나라에서는 계약했으면. 등기를 해가지고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왔어요. 소유권이 뭐 하는 권리였죠? 물건을, 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였는데, 집을 팔았으니 등기도 해줬으니 얘는 이제는 사용도 수익도 처분도 못하고 매수인이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거니까 소유권의 힘이 남김없이 매수인에게 완전 넘어간 모습, 권리가 이전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권리를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에요. 매매계약은 563조에 나와요. 나오는데 또 조문 보여드려야지. 구경시켜드려야지. 44페이지.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탁탁 언급하는 조문들은 체크를 해두세요. 그래서 한 번씩 들여다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도 보지 않은 조문들은 보실 필요도 없고 저 따라 하시면 돼요. 그냥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령집 또 보면은 요거는 법령집 44페이지 있던데요. 44페이지. 이게 잘 안 잡히네요. 44페이지로 해서 매매 조문을 보여드릴게. 563조거든요. 563조. 여기 있죠. 매매의 의. 매매가 뭐냐? 여러분 편하게 지금은 사고 파는 거 아니야? 사고 파는, 물건 사고 파는 거. 그쵸? 근데 사고 판다. 그런 식으로 매매를 정의하면 딱 그 수준에 머무는 거야. 그 정도 문제밖에 못 푸는 거거든요. 매매의 정확한 개념은 이거예요. 매매는 계약인데 어떤 계약이냐? 당수자 일방이, 요 일방이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이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재산권이라 함은 물권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물권, 채권 전부 다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채권 매매도 되고 물권도 소유권 말고 전세권, 지상권도 매매될 수 있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여기 이전 나왔네.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약정한다는 것은 의사표시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권리 넘겨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이 상대방 누구지? 매수인이지. 매수인은 그래 좋아 그럼 난 대금을 돈을 줄게 라고 약정. 얘도 의사표시한 거네. 그래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었을 때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 효력이 생겨서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계약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이전이라고 하는 단어 보셨죠? 그러니까 매매를 해서 이행이 되면 매도인은 그 권리를 잃어요. 넘겨줘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전이에요. 이전입니다. 됐죠? 이전. 그 다음에 설정은 다르지. 설정은 이 집의 을이 이 건물에 사서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고 이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서 전세권을 취득한 장면. 전세권도 뭔지 또 한번 구경을 해야 되네. 전세권은 303조에 나오거든요. 303조. 303조는 법전 24페이지이던데요. 법전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로 가서 편하죠,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보고 계시면 제가 법전 보여드리고 책 보여드리고 다 하는 거니까 보고만 계세요. 예, 이렇게 해서 법전. 전세권자는 아까 그 여자를 생각해 보세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걸어야 돼. 무조건. 그리고 이 전세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전세 산다 할 때 그 전세하고 달라요. 공부를 한참 더 하셔야 되는데 그건 주로 거의 다 임대차야. 여러분들이 말하는 전세는 전세 방식의 임대차고 얘는 물권 전세권이어서 다른 거예요. 아직 몰라. 그러니까 아직 안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딱 걸고 목돈으로 걸어놓고 타인의 부동산, 동산은 전세권 대상 안 돼요. 토지나 건물, 부동산만 되는데 그걸 점유해서 넘겨받아서 부동산 용도에 조차 사용하고 수익하며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가 전세권이에요. 전세금 걸어놓고. 그러니까 돌아가 보면 이렇게 을이 전세권을 취득했으면 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 된 거지. 근데 이 사용 수익의 힘이, 이 권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원시취득이 아니고 이 갑이 소유자로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얘랑 계약을 맺고 당신이 2년 동안 쓰세요. 깨끗하게 써줘요 라고 사용 수익의 힘을 떼어서 준 거지. 그렇다고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서 소유권을 잃은 건 아니지. 이럴 때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유권을 잃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2년 기간이 끝나서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면 전세금을 돌려주고 집 돌려주면 사용 수익의 힘은 다시 돌아와서 완전한 소유권의 모습을 되찾지 않습니까? 이게 설정이라고. 그럴 때 이제 표현하기로를 이 소유자가 이 사람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으니까 이 건물의 소유자를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부르는 거지. 설정자. 반면에 이 사람은요, 전세권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음에 하나의 설정을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이 을이 저 건물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저당권은 어떤 권리냐면 저당권자는 저 건물에 들어가서 얘처럼 살거나 사용하거나 수익하지는 않지.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집을 처분할 수 있지. 처분을 해버려요. 팔아버려요. 왜? 돈을 안 갚으니까. 이 저당권은 이른바 담보물권이거든요. 이 담보물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채권하고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채권을 떠나서는 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저 갑에게 돈은 1억 빌려줘가지고 1억 받을 채권이 있다 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1억 원의 채무자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이게 일반 채권자, 채권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돈을 떼일 염려가 높거든요. 크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만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런티, 담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물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저당권인데 어떻게 써먹느냐. 내가 돈을 안 갚아. 돈 안 갚는 거 뭐라 그러냐.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저당권의 힘을 행사를 해. 이 저당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데 행사가 뭐냐. 저당권의 힘이 처분의 힘이거든요. 저걸 팔아먹어요. 팔아요. 보통 일반 채권자들이 남의 채무자 집을 팔려면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막 그래야지 팔 수 있거든. 경매할 수 있거든. 근데 저당권자는 안 그래요. 바로 경매 들어가요. 그런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 해요. 임의. 집행권은 없이 바로 하는 경매, 임의 경매라고 하는데 바로 경매 딱 들어가가지고 이걸 팔아버리지. 이 건물이 한 3억짜리면 대충 3억 언저리로 팔려나갔어. 그래서 이게 바로 경매가 되어서 경락인이 그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이 3억 원을 탁 내어놓으면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넘어가고 돈으로 바뀐 거죠. 이런 거를 환가라 그러잖아. 현금화라고. 돈으로 바꿨어. 자,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빌린 돈 1억 원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당할 지경이면 을 말고도 다른 채권자들이 많겠지. 숱하게 있겠지. 채권자들이 우글우글 그릴 거예요. 그럴 때 저당권의 힘이 발휘되는 거야. 저당권의 핵심적 힘, 우선변제입니다. 우선변제.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저당물이 경매되었을 때, 이 저당 잡힌 물건이 경매되었을 때는 다른 일반 채권자, 제가 일반 채권자라고 말하는 것은 저당권이 없는 채권자를 얘기해요. 그냥 차용증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걔들하고 급이 달라. 걔들은 하이에나야. 얘는 사자야. 사자가 먼저 드시지. 설령 걔들이 사냥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먼저 배당을 받고 남는 돈에서 일반 채권자들이 금액에 비례해서 나눠 먹게 하는 거지. 찌꺼기를 드시는 거지. 하이에나들은. 그렇습니다. 그거 조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당권은 356조에 나오는데, 자, 법전 28페이지예요. 24니까 그냥 돌리는 게 낫겠네요. 28페이지 정도는 금방 나오니까. 여기 있네. 저당권 356조. 보세요. 저당권의 내용. 좀 올라갔다. 여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아까 그 여자를 상상하세요. 저당권자는 근데 100% 채권자예요. 채권이 없는 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예 제로입니다.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채무자, 돈 빌린 채무자 또는 제3자. 제3자라 하면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담보를 제공해도 돼요.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데,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지 않으니까 담보 제공한다고 그 집을 비우거나 하진 않지, 채무자들이. 자기가 계속 살지, 그 집에. 부동산에 대해서요. 그 건물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 일반 하이에나들보다 나의 채권을 먼저 배당을 받아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도 그 집을 팔아가지고 빚쟁이들이 아무리 말아도 나부터 먼저 받으니까 이 돈이 채권의 만족이 확실하게 보장되죠. 담보 물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보세요. 이 부동산을 통해서 자기 채권을 변제받으려면 이 부동산을 돈으로 바꿔버리는 힘이 있어야 되죠. 처분의 힘. 그 처분의 힘이 어디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처분의 힘이 바로 여기 있어. 363조에 있어요. 저당권자의 경매 청구권. 자, 저당권자는 자기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저당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매가 바로 임의 경매인 거야. 강제 경매가 아니고 소송도 필요 없어. 날짜 넘어가면 바로 경매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게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그러니까 됐어. 근데 이 처분의 힘이 어디서 왔나?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원시적인 게 아니라 이 소유자가 사용, 수익, 처분의 힘이 있는데 갑이 을로부터 돈 1억 원을 빌리면서 내 만일에 너한테 빌린 돈 1억 원 안 갚으면 네가 내 집을 처분해도 좋더라고 처분의 힘을 떼어서 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소유자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죠. 얘를 뭐라고 할까요? 저게 똑같이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부르고, 그 얘는요, 채권자인 얘는 저당권자 이렇게 부르면 되지. 저당권자예요. 그래서 관계가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거에 같고,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개념 이해 강의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건 제가 사람을 두 개 그려놨고, 두 사람을 그려놨고,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이쪽에 채권자가 주로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이거든요. KB, 국민은행, SB, 신한은행. 법인이라고 해서 얘들도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은행 가서 우리가 돈을 빌리죠. 이런 억 단위 돈은. 그래서 은행이 채권자가 되어서 우리 집에, 우리 아파트에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지. 그때 돈을 빌리는 채무자인 우리가 저당권 설정자이고, 은행은 설정을 해준 게 아니고 자기들은 설정 받은 거야. 자기들이 뭔데 내 집에 설정을 해줘. 내가 설정해 주는 거지, 채무자인 내가. 그래서 은행은 저당권자고 우리가 설정자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설정. 막연히 설정 이런 단어의 무게감, 권위감 때문에 은행이 하고 나하고 거래하는데 은행급은 돼야지 설정이 되지. 내가 뭔데 뭐랍시고 내가 설정을 해줘? 은행이 설정자 아닌가?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우리가 설정해 주는 거야, 은행에 대해서. 니들 은행에 내가 빌린 돈을 못 갚으면은 네가 내 집을 팔아라 라고 설정해 주는 거지. 은행은 설정 받는 거고.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전으로 살짝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 설정의 차이를 보셨고, 그 다음에 이 이전이 다시 두 종류의 이전이 있어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특정 승계는
개개의 취득 원인에 의해서 개개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 자, 우리가 매매를 한다. 매매를 할 때는 요 집을 하나 딱 정해서, 특별히 하나 정해서 매매를 해서 그 건물의 소유권 하나만 달랑 이전되죠. 요게 특정 승계예요. 이게 건물을 매매했다고 해서 그 건물 옆에 세워둔 주차해 둔 자동차의 소유권이 함께 넘어가진 않잖아요. 또 건물 밑에 토지가 있을 건데, 깔고 앉아있는 토지, 우리 민법상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 물건이야. 건물을 매매했다고 해서 토지의 소유권도 덩달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토지도 소유권 넘기려면 매매를 한 건 더 해야 돼. 이렇게 건당 권리가 하나씩 넘어가는 것을 특정 승계라고 얘기를 하죠. 매매를 할 때도, 증여를 할 때도, 교환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경매도 물건 하나씩 콕콕 찍어서 경매하지, 내 전재산 경매 이런 건 없잖아요. 이게 특정 승계. 반면 포괄 승계는 포괄, 번들로 다 싸잡혀서 모조리 승계되는 거, 이전되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게 되냐? 상속이 났을 때, 상속. 이분이 돌아가셨네. 아들이고. 그래서 이분은 집 주인의, 차 주인의, 개 주인의, 시계 주인의, 은행 예금 채권도 많고, 물권, 채권, 재산권이 많았어요. 여기 제가 소유권을 했는데 막 권리라고 일반화시키고, 빚도 좀 있었어. 근데 의무도 있었어요. 많은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있을 때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돼요. 소위 말하는 권리 능력을 가져요. 사람이 사망을 하잖아요. 권리 능력이 없어져. 이거 주체가 될 수 없어. 그럼 이 많은 권리와 의무는 다 어디로 가나? 일정한 사람에게 이전되죠. 그 현상을 상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돼요. 상속인이라고 그러죠. 요 아들, 슬퍼하고 있는 아들 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죠. 피는 뭐뭐 되었다라는 약간 수동태의 느낌이죠. 영어에. 피상속인. 보통 피를 보고 돌아가시니까 피상속인 이렇게. 근데 이게 상속이 되면 사람의 사망이라고 하는 원인은 딱 하나야. 상속이라는 원인은 달랑 하나인데 넘어가는 권리가 다수의 권리, 사실 의무까지도 전부 다 이전되는 것, 이런 것을 포괄승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을 받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되셨고, 그 다음 발생은 쭉 보셨고, 다시 이제 내려가서 변경에는 주체의 변경, 권리 주인이 바뀌는 주체의 변경, 그 다음 권리 내용이 바뀌는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는데, 요런 애들은 차츰차츰 배우시면 돼. 지금 못해요. 나중에 해야 돼. 주체의 변경은 이미 했어.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매매지. 매매가 돼서 권리가 이전되면, 이전. 그 매도인이 갖고 있던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면 권리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거니까 주체의 변경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게 그거야. 똑같은 건데 부르는 말이 다를 뿐이죠. 자, 마지막에는 권리의 소멸. 권리의 소멸에도 절대적인 소멸이 있고 상대적인 소멸이 있어요. 절대적 소멸은 객관적인 소멸이고 상대적인 소멸은 내 입장에서만 주관적인 소멸인 거지. 자, 절대적 소멸은 권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권리 그 자체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컨대 물건의 멸실이에요. 물건이 없어지는 걸 멸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컨대 갑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진이 났지. 그래서 건물이 꺼졌어. 내려앉았어요. 건물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어졌어요. 완전히 멸실되었어요. 그 없는 건물은 사용수익 처분을 못하지 않나요? 그럼 이 소유권이 없어지죠. 이 없어짐은 어떻게 없어지느냐? 한번 이거 좀 도전해 볼까요? 도전을 안 하겠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이거만 지우고 싶은데 기능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좀 나중에 익혀서 하겠습니다. 이 소유권이 없어져요. 없어져. 소유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지. 갑의 입장에서만 없어진 게 아니고 그냥 없어져요, 세상에서. 이게 절대적 소멸이고. 자, 상대적 소멸은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어. 있는데 타인에게 또 나오네, 이전. 이전되어서 구권리자 전주죠. 전주에게서 권리가 사라지는 현상. 그럼 매매, 또 나오네, 매매. 예컨대 갑이 이 건물이 멸실된 게 아니고 갑이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소유권이 이렇게 있었는데 매매 계약을 해서 등기를 해서 을에게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된 거지. 이전. 이전되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소유권이 없어진 건데 얘 입장에서만 없어진 거지. 이 세상에는 소유권이 여기 와서 있잖아요. 이런 게 상대적인 소멸. 이런 건 절대적 소멸. 근데 보니까 매매는 여기도 있고, 그쵸? 상대적 소멸 여기도 있고. 올라가 볼까요?
여기도 있고, 주체가 바뀌는 거 여기도 매매가 있고, 예로서 또 올라가 볼까요? 여기도 있고, 이전적 승계 여기도 매매가 있네. 뭐 이게 뭐 약방의 감초네. 그래서 제가 그 원리를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동일. 그러니까 매매가 이루어지면 보세요. 매매를 했어. 갑과 을이 매매를 해서 이 건물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된 거잖아. 이전. 그러면 이건 한 가지 사건인데 이거를 매수인이 바라봤을 때, 후주가 봤을 때는 소유권의 취득이죠. 승계 취득이에요. 이전적 승계 취득. 저쪽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전주가 말을 할 때는 소유권의 소멸이에요. 절대적 소멸이 아니라 상대적 소멸. 저기 아래라고 대답할 거예요. 옆집 사람, 구경꾼, 병이 딱 봤을 때는 오, 집주인 바뀌었네. 권리의 주체가 바뀌었네 라고 여기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 현상인데 전주가 말하냐, 후주가 말하냐, 구경꾼이 말하냐에 따라서 부르는 말이 달라질 뿐인 거야. 법을 잘 하시려면 이렇게 상대적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돼. 내 입장에서만 한 걸 바라보지 말고 반대편에 서고 제3자 입장에 서고 해가지고 이 현상을 자꾸 생각을 해보는 그런 능력을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권리 변동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이게 기출문제 족보는 1월 달에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책을 아예 띄워놓고 할 거고, 지금은 프린트블로, 자료로, 교환으로 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여기에 괄호로 되어 있는 게 기출차수 표시예요. 기출차수 표시입니다. 18회 나왔고 28회 뭐 이런 얘기죠. 한번 지금 했던 거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좀 올려야 되겠네. 권리 변동. 자, 풀어보겠습니다. 건물을 신축을 했을 때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엄청 쉽네. 원시취득이지. 일단 무주물의 선점, 낚시해서 한 마리 잡았어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맞죠? 맞네. 그 다음에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을 잡았대. 자, 어떤 상태인지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 잡았으면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죠? 누가 돈을 빌려줬을까? 갑이 빌려줬겠지. 갑이 을에게 채권이 있는 거죠. 이게 색깔이 조금 이상해졌네요. 형광펜으로 바뀌었네. 펜 속성을 바꿔야지. 이건가? 붓펜, 보통펜 됐습니다. 자, 채권이 있어요. 갑이 을에게 돈 받을 게 있으니까 채권 만족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 을 소유의 토지의 저당권을 잡았다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을이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겠지. 채무자인 을이 설정자고 채권자 갑이 저당권자가 된 거죠. 굵기가 굵어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는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그거 아니지. 설정해 준 거잖아요. 을이 사용수익 처분의 힘 중에 처분의 힘을 떼어서 준 설정적 승계입니다.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로서 X.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죠. 가지고 있던 권리만 승계되는 거 아닙니다. 의무도 전부 다 싸잡아가지고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이건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맞네. 이전은 이전인데 이전에서 다시 둘러 나누면 특정 승계예요? 포괄 승계예요? 포괄 승계. 특정이든 포괄이든 다 걔들은 이전이거든요. 이전 맞습니다. 맞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던 가옥을 을에게 매각을 해서 소유권을 상실했다네. 갑이 팔아버렸으니까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 맞네. 쉽죠? 이 앞부분 쉽죠? 만약에 갑이 소유하는 이 가옥이 지진에 내려앉았다, 허리케인에 날아갔다, 멸실되었다. 그러면 뭐죠? 이거는 소유권의 절대적 소멸이 될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 됐고 다시 그림 윗보로 돌아와서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권리 변동의 모습을 보셨다면 이런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살필 거예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죠.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 세상의 법칙인데 인과 법칙, 원인과 결과. 그런데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요. 법에서는. 이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 자, 야, 이거 뭐가 어렵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려운 게 아니고 약속이잖아. 용어는 약속이잖아요. 이거 리모컨이라고 그런 게 어렵습니까? 이걸 펜이라고, 전자펜 이렇게 부르면 되지. 넥타이, 와 어렵다. 이걸 넥타이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죠. 가볍게. 법률 요건, 원인을 요건이라고 그래요. 이거 원인이야, 원인. 자, 조금만 더 올릴게요. 얘가 원인이고요. 원인이 있으면 얘가 결과가 있겠지. 원인이 있어서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는 원인과 결과 이렇게 인과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법학에서는 원인을 안 그러고 요건이라 그래요. 결과를 효과라고 해요. 요건 이게 뭔 소리래? 필요할 요자에 조건 건자 아닙니까? 즉 권리의 변동, 이런 결과가 발생할 때 필요한 조건, 이 소리예요. 요건, 효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생긴다. 요건이 갖추어지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근데 요건, 효과 약간 심심하죠? 밋밋하죠? 그래서 약간 이걸 붙였어. 법률 요건, 법률 효과에서 좀 멋지게 만든 거지, 단어를.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권리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소리이고, 그 원인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원인. 지금 쭉 보셨어? 예를 한번 들어볼까?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소유권이 발생하죠. 원시취득. 이게 원인, 요건이고 이게 효과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팔았어. 매매를 했어.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되죠. 이게 요건이고 매매가 요건이고 소유권 이전이 효과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태풍에 날아갔어. 멸시. 이게 요건이고 이게 효과예요. 소유권 소멸, 절대적 소멸. 낚시 가가지고 한 마리 잡았어. 이게 요건이고 이게 효과예요. 소유권의 취득, 원시 취득. 그 다음에 개념이해 강의에서 했던 건데, 불법행위, 교통사고를 냈어.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어. 이게 원인이고, 그럼 효과가 뭐죠?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게 효과예요. 요건과 효과. 이 노란색 바탕에 있는 것들이 법률 요건들이에요. 요건들이 제가 몇 가지 샘플을 가져온 거지 훨씬 더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노란색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싸잡아서 법률 요건이라 부른다니까. 그런데 엄청 많겠죠. 숫자는 엄청 많은데 종류는 두 종밖에 없어. 종류는 법률 요건 중에 요쪽에 있는 왼쪽 그룹들은 법률 행위라고 부르지. 청군, 법률 행위. 홍군, 법률 규정. 그러니까 모든 법률 요건 원인은 둘 중 하나야.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의 규정인 거예요. 마치 비유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 넘는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5,200만. 근데 사람은 되게 많아도 종류는 두 종밖에 없지 않나? 남자, 여자. 지구에 80억이 살고 있어도 종류는 두 종밖에 없지 않나요? 남자, 여자. 그런 식이에요. 법률 요건들은 엄청나게 숫자는 많지만 종류는 두 종밖에 없어.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의 규정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궁금해지겠네. 기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가르는 기준은 염색체죠. 성염색체죠. XX면 여자, XY면 남자. 그러면 법률 요건들을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뭘까? 기준이 여기 제가 그려놨는데 이거예요. 그 원인 속에 사람의 의사표시가 녹아있으면, 들어있으면 법률 행위라고 부르지. 그 원인 속에, 요건 속에 저런 것들이 안 들어있으면, 의사표시가 안 들어있으면 다 싸잡아서 법률의 규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법률의 규정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규정, 이러니까 무슨 법 조문 몇 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률의 규정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법률 행위가 아닌 것, 이 소리예요. 법률 행위 아닌 것. 법률 행위 여집합 아시나? 이거 C 여집합 집합기호에 그거를 법률의 규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맨날 법률 행위 아닌 거 이렇게 부르기가 그러니까 이름 하나 단 거예요. 법률 행위 아닌 것을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고, 그럼 법률 행위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뭐냐? 이놈이라니까. 의사표시. 의사표시라 하면 의사를 표시하는 거지. 의사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남한테 보이질 않잖아.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 생각을 말로 하면 들리고 글로 쓰면 보이지. 그게 우리가 소통을 하고 뭔가를 법률관계를 맺으려면 표시를 해야 되죠. 그 의사를 말이나 글, 그 밖의 다른 행동도 돼요. 꼭 말, 글 말고 다른 것도 돼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표출해내는 것을 의사 표시라고 해요. 다만 의사를 표시했다고 다 의사 표시는 아니고 그 의사가 반드시 이 의사여야 됩니다. 이 의사. 법률 효과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여야 됩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바라는 의사. 그거를 표시한 것만 오로지 의사표시야. 의사표시고 그 의사표시를 담아서 하는 이 사람의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속에 사람의 의도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에게서 그 의사대로 효과가 생기는 놀라운 일이 생기죠. 요술방망이입니다. 요술방망이. 금 나와라? 그러면 금 나오고. 도깨비 방망이지. 은 나와라? 그러면 은 나오고.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깁니다. 반면에 이쪽 애들은 사람의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도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데
사람의 의사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정해진 원리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 일어날 뿐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갑이 이 건물의 소유권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된 거예요. 이전. 이제 이거 알아들으시죠?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 거지. 권리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갑에게선 소유권이 없어진 거지. 이런 일이 생겼어. 근데 그냥 멀쩡한 집이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을의 집으로 바뀌고 세상 천지에 그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가 있었어. 그 원인이 법률 요건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법률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이죠. 그거는 이거 아니면 이건데 제가 대표 타자를 하나씩 가져오겠습니다. 하나는 매매, 또 하나는 상속. 이렇게 두 가지 가져올까요? 매매를 한 거야.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얼마 전에 매매를 한 거지. 매매를 해서 을이 갑을 찾아가서 그 집 나한테 3억에 파쇼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했어. 그랬더니 갑이 좋아요 팔겠습니다라고 의사표시한 거지. 합의가 된 거지. 계약서 썼지. 등기소 갑시다 해서 등기소 가서 등기까지 옮겼지. 그래가지고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되었습니다. 보세요. 두 사람의 의사에게서 갑과 을의 의사에게서 두 사람이 원한 대로의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생긴 거예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야. 법에 정해진 바도 아니었고. 이게 그럴 때 이 매매를 뭐라고 하느냐? 요렇게 부른다는 거지. 법률행위라고. 매매 같은 것을. 반면에 이 갑과 을은 아버지였고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간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면 아버지는 소유권자가 될 수 없잖아, 이제는. 권리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현상이 생기죠. 이렇게 이전, 여기 있네. 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 이 권리만 이전되는 게 아니고 다 이전되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의사였나요? 아들의 의사였나요? 의사하고 관계없이 법에 정해진 원리, 민법제 1005조에 따라서 이렇게 포괄성이 된 겁니다. 그럴 때 이 상속과 같은 원인은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아, 이건 법률의 규정이다, 이 소리예요. 법 조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법률행위에도 법 조문들 있습니다. 매매 563조, 596조, 618조 다 조문이 있습니다. 이쪽도. 이쪽에도 조문 없는 경우 있습니다. 건물 지어서 소유권 취득한다, 건물 매실되면 소유권 없어진다, 이런 것들은 법 조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규정을 무슨 법 조문이다 이렇게 유치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법 조문이 아니라 그 속에 의사표시, 사람의 의사가 녹아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해되셨나? 그리고 그러니까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것 중에 사람의 행위는 다 법률행위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아,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도 사람의 행위가 있어. 보세요. 여기 사람의 행위. 건물 짓는 것도 사람의 행위지. 무주물선 낚시하는 것도 사람의 행위지. 여기는 아예 행위라고 노골적으로 달려있네. 불법행위. 교통사고 내고 사람 패고하는 것도 사람의 행위지. 하지만 여기들은 그 속에 의사표시 들어있지 않아. 건물을 짓는데 무슨 의사표시를 해.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다음에 선적, 낚시하는데 무념, 무상이지. 무슨 의사표시를 해요. 불법행위? 교통사고 내는데 무슨 의사표시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사람의 행위이긴 하지만 그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행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요놈들만 법률행위인 거야. 매매, 교환, 임대차, 전세권 설정, 지당권 설정, 취소, 추인, 해제, 해지, 면제. 얘들은 다 의사표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틀을요. 이게 민법의 패러다임이에요. 이 틀을 빨리 간파를 하고 장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그 원인은 요건은 두 종밖에 없다. 누군가가 그것을 원했어. 그래서 그걸 표시했어. 그 의사표시대로 그 효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 아무도 그런 걸 의사표시한 적이 없는데 법에 정해진 원리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시험 범위가 다시 돌아와 보면 이런 법률 요건 중에서 민법청 측에서는 법률 행위에서 10문제를 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저쪽은 안 내겠다 이런 건데 정말 안 내냐? 왜 안 내? 내요. 여기도 아셔야 돼. 어느 정도는. 그래서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필요한 부분까지는 설명해 드린다는 거지. 됐어요. 근데 자, 이쪽은 그럼 요걸 좀 지워버릴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워버리고 이쪽을 조금 더 탐구를 해봐야 되는데 법률행위 이제. 근데 이 법률행위가 제가 여기 경계선거 놨잖아. 이 전부 다 법률행위거든요. 근데 이 경계선 위쪽에 여기 있는 법률행위들을 계약이라 불러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단독행위라 그래요. 그 법률행위에도 종류가 있는 거야. 법률행위에는 계약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고 사실 합동행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얘는 워낙 비중이 없어서 거의 개 무시를 당하는 그런 애입니다.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30년 역사상.
모르셔도 됩니다. 종류는 세 가지 있는데 두 가지 마시면 되는데 이 둘의 차이는 또 뭐냐? 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당사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데 그 당사자가 두 명인 거야. 두 사람이 원한 거야. 두 사람이 서로 의사를 합치를 해가지고 두 사람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생긴다면 계약이라 그러지. 반면에 두 사람의 합의가 아니고 일방 당사자, 상대방이 그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방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돼버린다면 단독행위라 그래요. 예컨대 매매는 계약이야. 매매 보세요. 갑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갑이 을에게 야, 이 건물 4억에 살래? 4억에 팔고 싶은데? 라고 의사표시했는데 을이 야, 무슨 4억은 3억이면 내 사지? 라고 했으면 서로 의사표시를 했지만 의사표시가 합치되지 않았지. 합의가 안 되었죠?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효과도 생기지 않고 권리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을이 좋아, 4억? 좋아, 괜찮은데 4억에 사지 라고 이렇게 해서 의사가 합치가 되었을 때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만 소유권 넘겨받을 권리, 4억 받을 권리가 생기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걸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 그래서 여기다가 다 계약을 붙이면 어울려요.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식이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쪽은 내게 달라요. 아래쪽은 상대방과의 합의는 필요 없어. 뭐 이런 거 다 모르시는 건데 면제 한번 들어볼까요? 면제? 면제. 갑이 을에게 돈을 한 200만 원 빌려줬어. 200만 원 받을 채권자예요. 제가 개념이 강의 때 한번 했나? 아니지. 홍보용 강의에 했나? 철수고요. 얘가 수지잖아, 수지. 근데 이 철수가 수지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이거를 돈 안 받겠다 그러네. 전화를 걸어서 수지야. 근데 너하고 나 사이 무슨 돈 받아? 안 받을게. 200억 안 갚아도 돼. 라고 한 거예요. 그게 면제예요, 면제. 이 받을 채권을 소멸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럼 이 채무자인 을이 수지가 그래, 내가 안 갚을게. 안 갚는 걸 허락하지. 이렇게 해야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채무자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채권자 단독의 의사표시 안 받을게, 면제해 줄게 라고 하면 그냥 채권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방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일방 당사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 이럴 때 면제는 단독행위라 그러지. 단독행위라 그런다고. 다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면제는 506조 조문에 있거든요. 면제도 한번 조문 보여드릴게요. 40페이지. 보여드리면 506조니까 40페이지. 40페이지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 딱 나오네. 면제. 보세요. 채권자가 이렇게 나오네. 채권자가, 우리 철수가 채무자 수지에게 2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채권의 반대가 채무죠. 똑같은 건데 입장 차이예요. 채무를 면제를 하겠다는 여기 있네. 의사를 표시했죠. 그 채권자가 혼자 한 거야. 합의를 본 게 아니고 표시하면 채권은 소멸한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 거, 면제도 법률행위인데 면제는 채무자하고 합의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독행위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리로 돌아오시면, 그래서 법률행위에는 두 사람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만 효과가 생기는 계약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방 당사자, 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방 당사자가 의사표시하면 그대로 효과가 생기는 단독행위도 있다라는 건데,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분포가 계약이 많을까요? 단독행위가 더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독행위보다는 계약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계약 99%, 단독행위 1%,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 뭐 좀 적절하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다 계약입니다. 세상은 계약천지입니다.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여러분들 학원에 등록하시는 것도 계약이고, 뭐 메가랜드에 인터넷 인강을 신청하신 것도 계약하신 거고, 버스 타는 것도 계약이고요. 운송 계약. 지하철 타는 것도 계약이고, 미장원 가서 머리 파마하는 것도 계약이고, 결혼하는 것도 계약이고, 집 사는 것도 계약이고, 다 계약이죠. 계약천지에 온갖 계약들이 있습니다. 단독행위는 한정적입니다. 한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별게 없습니다. 단독행위를 막 외우고 취, 추, 해, 제 이렇게 해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시면은 그냥 단독행위구나라고 느낌이 옵니다. 이거 뭘 외워? 두 문자로 따서 외우는 거는 무식한 방법이죠.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다 망가져요. 외우실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이렇게 요만큼 했고, 그래서 법률행위는 계약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지만,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이렇게 있지만 합동행위 무시, 단독행위 거의 무시. 그러니까 약간 요령인데, 법률행위라는 단어가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어서 좀 와닿지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약간 재치를 발휘해서 계약으로 바꿔서 치환시켜서 이해하세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그럼 계약의 성립요건. 법률행위의 당사자, 그럼 계약의 당사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는 요령을 부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또 문제를 하나 한번 해볼까요?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법률행위 파트 1번 하나 볼게요. 자, 임대차 계약은 이렇게. 임대차는 계약이지. 빌려주는 사람하고 빌려 쓰는 사람이 뭐가 합의가 돼야지 뭐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의사표시 두 개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한 걸 청약, 나중 한 걸 승낙이라고 한다는 거는 들어보셨겠지. 두 개 의사표시의 합치, 의사표시 합치, 이게 뭐예요? 합의. 줄이면 합의죠. 합의에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어때요? O예요? X예요? O죠. 법률 요건은 요건인데 합의로 성립하는 거니까 법률 요건 중에서, 법률행위 중에서 뭐에 속한다는 거죠? 계약이라는 거. 계약이라고 적혀 있네. 맞는 말이죠. 법률 요건 원인에 해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서 법률행위로 와볼게요. 법률행위.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를 말하지 않고서 법률행위를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법률행위의 개념을 설명할 때 첫 줄은 의사표시부터 먼저 개념 정의하고 있어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 뭐예요 이게? 권리의 변동이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욕하는, 이게 뭐죠? 원하는, 바라는, want, 이거예요. 내면의 의사가 생각이죠. 외부로 말이나 글이나 그 밖의 행동으로 표시하는 것, 얘를 의사표시라고 하고, 의사표시. 그런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법적인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이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지금 이미 설명이 됐지만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 숫자에 따라 나누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의사표시를 화살표로 표현하거든요. 이 그림책에서. 약간 화살표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 방향성이 있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의사표시가 이렇게 들어있는 게 단독행위야. 단 하나의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게 단독행위. 그 다음에 두 개의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치, 합의에서 성립하는 게 계약. 그 다음에 뭐 합동행위,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평행적, 구심적으로 합치해 성립한다. 그림을 그릴 가치도 없어 안 그렸는데 굳이 그리자면 이런 식인 느낌이죠. 이런 느낌, 땡땡땡. 회사 설립하는 거. 사단법인의 대표주자가 회사거든요. 뭐 주식회사 만드는 거죠. 가벌병 세 사람이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회사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합동행위인데 안 나옵니다. 뭐 없잖아요, 기출표시가. 무시하시면 되고. 자, 계약과 단독행위를 하시면 되는데, 계약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그랬습니다.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청약, 승낙은 시간의 선후예요. 내용을 따라 구별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한 게 청약이고, 나중 한 게 승낙이에요. 선후일 뿐이에요. 자, 갑이 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이 먼저 을에게 이 건물 3억에 사실래요? 라고 먼저 찔러봤어. 청약한 거지. 계약을 청한 거죠. 그랬더니 좋습니다. 사겠습니다. 3억에. 승낙한 거죠. 이 케이스는 매도인이 청약하고 매수인이 승낙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고, 반대로 얘가 먼저 얘를 찾아와서 그 집 나한테 3억에 파시겠어요? 라고 했으면 이쪽이 청약을 한 거예요. 을이. 그래서 좋아요. 팔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쪽이 승낙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이 될 수도 있지. 매수인이 청약하고 매도인이 승낙해서 계약이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느 게 청약이고 어느 게 승낙인지는 간단해요. 먼저 한 게 청약이고 나중 한 게 승낙이다. 뭐 그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계약에도 그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가 채권 채무면 채권 계약,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가 물권이면 물권 계약,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관계가 가족법상의 신분 관계라면 신분 계약, 혼인도 계약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계약입니다. 입양도 계약이고. 근데 이런 것 다 우리가 우리 시험범위 아니고, 자, 요게 계약이죠. 증여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특히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증여, 매매, 교환은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셋 다 권리를,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셋 다 권리 이전이야. 근데 증여는 매매 교환하고 다른 게 무상이에요. 공짜예요, 공짜. 그러니까 매매 교환은 유상이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증여는 공짜로 권리를 넘겨주는 거야. 선물하는 거지. 매매는요, 권리를 넘겨주고 유상으로 돈을 받아요. 대금을 받아요. 교환은 내가 권리를 넘겨주고 나도 권리를 뭔가를 받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차를 한 대 선물을 했다?
증여계약, 그 다음 차를 팔았다, 매매계약, 내 차하고 얘 차하고 바꿨다, 교환계약. 전부 다 어쨌든 합의가 되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하실 것 여기 증여. 증여는 무상 공짜거든요. 아무것도 안 받고다가 주는 거야. 그래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상대방이 원치 않아도 단독행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공짜라도 네가 주는 거 싫다, 안 받는다. 그럼 못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증여는 계약인 거예요. 자, 증여가 계약인 것을 조문으로 보여드릴게요. 증여는 554조에 나오거든요. 554조 43페이지 조문 보여드릴게요. 554조니까 이것도 여기서 몇 번 돌리면 나올 것 같은데 554조예요. 여기 보시면은 증여의 의의, 여기가 계약 파트예요. 딱 보시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요 일방을 증여자라고 해요. 공짜로 주기로 한 사람, 무상, 이게 공짜란 소리야. 아무것도 안 받고 보상 없이 재산을 뭔가를 상대방에게 주겠다,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돼 있죠. 여기 의사표시 나오네. 의사표시하면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단독행위일 건데 의사표시하고 상대방을 수증자라 그래요. 받기로 한 사람. 수증자가 이를 승낙을 해야지만 그 효력이 생긴다. 계약인 걸 느끼실 수 있겠죠. 내가 무상으로 줄게라고 하는데 야, 네가 주는 건 공짜라도 안 받아, 싫어 라고 거절을 해버리면 줄 수가 없어. 효력이 생기지 않아. 그 증여는 계약인 거예요. 단독행위 아니에요. 만약에 증여가 공짜라고 단독행위면 우리 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다 옆집에다가 증여해버리면 되지. 띵동 해가지고 나오면 받으세요. 공짜니까 라고 그쪽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증여는 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 이런 거 취소, 이런 게요. 보세요. 취소니 해제니 이런 건 단독행위거든. 근데 이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는데 차츰차츰 아주 긴 시간을 써서 배워야 되는데 일단 조문만 살짝 구경해 드릴게요. 취소는 언제 하느냐. 자, 조문을. 취소는 여러 가지 경우에서 할 수 있는데 사기당했을 때 취소해요. 계약했는데 사기를 당했네? 그러면 계약을 취소시켜 버릴 수 있어요. 여기 있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를 당했어? 또는 강박이 뭐냐면은 강박 여기 있네. 강박은 협박을 얘기해요. 협박. 내가 계약을 하는데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고 속아서 또는 협박을 당해서 계약을 한 거야. 그러면 그런 의사표시, 내가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취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취소도 의사표시로 하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데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건데 이게 사기를 당했는데 이렇게 취소해야 될까? 어이, 사기꾼님 대단하시네. 사기도 다 치시고. 깜빡 속았네요. 근데 저 이제 알았어요. 사기인 줄. 그래서 제가 취소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그 사기꾼이 그래, 취소를 허하노라 해서 합의를 봐서 취소하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무슨 합의야, 사기꾼하고. 취소한다고 말해버리면 취소되는 거지. 그러니까 취소는 의사표시를 하는데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거니까 취소는 단독행위인 거지. 또 해제도 한번 보여드릴까? 해제하고 취소가 또 다르거든요. 해제는 또 저기 뒤에 나와요. 43페이지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잘못 찍었네요. 그쵸? 어떻게 말로 하면 바로 되는 거면 좋겠네. 43페이지로 가! 그러면 43페이지로 딱 나오죠. 예? 죄송합니다. 43페이지. 이게 543조 파트인데 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자, 당사자 일방이 이렇게 당사자, 요 계약의 당사자예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 한쪽이 채무,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의무를 채무라고 하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불이행. 그 중에 한 유형 이행지체. 그럼 상대방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넘어가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계약을 넣어볼까요?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대금지급 채무, 자기 약속한 대금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돈을 안 줘? 중도금날, 잔금날. 그럼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시켜 버릴 수 있다. 해제, 엎어버리는 거죠. 해제, 계약 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해제할 권리가 있으면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의사를 표시하라고. 이 의사표시가 또 마찬가지로 중도금, 잔금을 안 주는 매수인을 상대로 나 해제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하세요. 합의를 봐서 해제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 의사표시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딱 봐도. 그러니까 해제가 무슨 계약이겠어요? 단독행위인 거지. 이해되시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뭐 아까 면제도 단독행위인 거 보셨고, 그 다음에 단독행위도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의사표시의 도달 개념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뒤를 배워야지 또 비로소 이해할 수 있어요. 잠시 보류 넘어갑니다. 문제 한번 다루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요거 하나인데, 해제, 취소는 단독행위다. 오, 그렇죠? 저거 계약 아니죠?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약간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지만 요까지는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요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이런 것들은요, 지금 안 해요. 어려워요.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되고, 요거 하나만. 분류식행위, 요식행위, 요 개념만 설명할게요. 이 시간에는. 자, 법률행위에는 분류식행위가 있고 요식행위가 있어요. 뭐야? 딱 한자 뜻풀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어떤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 분류식행위. 어떤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 그러니까 어떤 법률행위는 특정 방식을 딱 법에 정해놓고 이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졌을 때만 성립이 되고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요식행위라고 하는데 아주 예외적이에요. 자, 민법상의, 특히 제3법상의 법률행위들은 다들 분류식이야. 법률행위는 방식의 자유. 법률행위 방식의 자유라고 하는 근대민법에 대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방식 자체에 뭔가 통제를 하진 않아, 법이. 그래서 특정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 매매, 임대차, 뭐 이런 거 다 분류식이야. 우리 시험범위 1년 동안 배우게 되는,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분류식이에요. 요식은 안 배워요. 자, 주의하실 게, 매매를 하는데, 여러분들 매매를 해도 부동산을 매매할 때 하고, 부동산을 매매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동산을 매매할 때 현실에서는 나타나는 모습이 좀 다르죠. 예컨대 갑이 이 건물을 을과 매매를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갑이 매매, 갑이 요거 뭐냐면은 요거 콩나물 1,000원어치를 을에게 팔 때, 매매할 때 하고 좀 다른 양상을 띠지 않나? 어떻게 하죠? 현실에서 건물을 매매할 때, 억 단위의 건물을 매매할 때는 계약서를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그리고 그날은 계약금만 지급하고 며칠 있다가 중도금 주고 또 며칠 있다가 잔금 치르고 등기점 받고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콩나물 1,000원어치 살 때는요, 할머니 1,000원어치 주세요. 재래시장이라면 돈 주고 바로 받아오지 않습니까? 구두로 말로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결론이 내릴까요? 동산 매매는 구두, 말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방식이 특별히 필요 없고, 부동산 매매는 반드시 계약서라고 하는 형식이 필요하다? 그거 아니겠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둘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본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도 콩나물 매매처럼 말로 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말로 해도 돼요. 다만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콩나물 매매도 부동산 매매처럼 해도 돼요. 계약서 쓰면 돼요. 계약서 쓰고 오늘 계약금 걸죠. 100원. 내일 올게요. 중도금 400원. 그 다음에 나와서 잔금 치르고 콩나물 가져가도 돼요.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왜 근데 사람들은 매매를 할 때, 건물을 매매하고 토지를 매매할 땐 계약서를 쓸까? 계약서를 안 쓰면 위험하니까. 위험. 리스크가 크니까. 이게 억 단위인데 우리 둘이서 말로 해도 충분히 효력은 생기는데 그 말은 허공중에 다 날아갔어. 나중에 그 사람이 딴소리 하면 그럼 내가 뭐로 증명을 하냐 이거지. 그리고 그거 증명 못하면 내가 입는 피해가 억 단위, 천 단위이기 때문에 엄청 피해가 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계약서를 쓰는 행동을 취할 뿐인 거고, 콩나물 매매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지. 왜냐하면 별 사고가 터질 일도 없고, 설령 사고가 터져서 내가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1,000원이거든. 2,000원이고. 그러니까 계약서를 안 쓰는 편리함을 추구할 뿐인 거야.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딱 한 방에 알아듣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도 다 분류식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뭔가 형식을 취하기도 하고 하지만 꼭 그 형식을 따라야지만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다. 반면에 우리 시험범위 밖을 벗어나면 이런 것들은 요식이에요. 혼인도 계약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요식 계약이에요. 유언도 요식이에요. 이거는 법이 정한 방식이 있어요. 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가 일단 계약이니까 이렇게 남자가 먼저 내 아를 낳아도 이렇게 하고 청약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합의가 돼야 되죠. 근데 매매는 이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긴다면, 매매 같은 거는 방식 없이, 혼인은 합의를 하고 남녀 간의 합의 풀어서 신고라고 하는 방식을 요구합니다. 민법 812조.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도 얘 둘이 하고 성년 2명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연서한 서면 신고가 들어가야 돼. 이 방식에 따라야지만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죠. 안 그러면 혼인 효과가 안 생겨요. 왜 이럴까? 이거는 이렇게 방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 한 번 더 생각해봐라는 거지. 꼭 결혼을 해야 되겠냐, 뭐 이런 거지. 아니면 유언, 뭔가 명확하게 하고 싶을 때 방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유언도 방식이 있어. 혹시 유언하고 싶으시면은 1065조, 민법 1065조 이하 조문을 보세요. 유언의 방식은 5가지가 딱 제시되어 있어. 자, 녹, 공비고,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이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 그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안 생겨요. 이런 것들만 요식인 거야. 우리가 배우는 파트에서는 요식이 안 나온다는 걸 딱 알고 들어가시면 돼. 여기까지 할게요. 좀 시간이 좀 길어졌네. 여기까지 하고, 자, 이거 넘어가는 거 같이 넘어가면 돼요. 팍팍 건너뛰는 거 넘어가면 돼요. 지금은 줄기만 잡는 거니까. 쉬었다가 요건으로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